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몇 주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NATO 회원국들과 EU, 그리고 미국까지 개입하면서 사실상 동서 간의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되었어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아시아의 안보 상황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가 되어버렸거든요. 중동 지역의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한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죠.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들까지 가세하면서 레바논과 예멘까지 전쟁터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특히 홍해 지역에서 후티 반군들이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 물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주머 사정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 실제로 대만 해협 주변에서의 군사훈련도 자주 실시하고 있어요. 대만도 이에 맞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까지 겹치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까지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거든요. 북한의 행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ICBM 발사 실험도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나오고 있죠.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변화예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응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혹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죠. 유튜브나 각종 뉴스 댓글을 보면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다.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같은 걱정스러운 반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각국의 국방비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군비 경쟁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경제적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에너지 위기 등이 겹치면서 각국 내부적으로도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내부적 불안정이 대외적으로는 더욱 강경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선거철을 앞둔 국가들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더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1차, 2차 세계대전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른 점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핵무기의 존재예요.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핵무기가 오히려 전면전을 막는 강력한 억제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참상을 목격한 인류는 핵전쟁이 벌어지면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수만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도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던 것처럼 지금도 핵 보유국들은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을 넘기 어려운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도 NATO 회원국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핵 억제 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상호 의존성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1차,
2차 대전 당시에는 각국의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독립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독일 자동차에 들어가고 한국의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를 움직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의 난방을 책임지는 식으로요.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벌인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러시아의 경우를 봐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GDP가 크게 줄어들고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중국도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 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자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의 특성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20세기 초만 해도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반인들이 알기까지는 며칠, 몇 주가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SNS 덕분에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민간인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틱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퍼지면서 전 세계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런 투명성은 정부들로 하여금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자국민들의 반전 시위를 무시하기도 어렵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니까요.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력 체계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유엔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은 하고 있거든요. G7, G20, ASEAN 같은 지역별 협력체들도 위기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 제재라는 수단이 군사력 못지않게 강력한 압박 도구로 작용하면서 전쟁보다는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란 핵 협상이나 북한 비핵화 협상도 결국은 이런 다자간 외교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갈등 양상을 보면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처럼 대규모 군대가 정면 충돌하는 대신 사이버 공격, 정보전, 경제전, 대리전 같은 간접적인 방식들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경우만 봐도 직접적인 군사 공격보다는 해킹이나 가짜뉴스를 통한 정보 조작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 군함을 보내는 대신 해경이나 어선들을 동원한 회색지대 작전을 선호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면서도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여론의 영향력도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베트남 전쟁 이후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은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미국만 봐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수한 이후 해외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상당히 강해요.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전쟁을 시작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무기 지원이나 경제 제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기술 발전도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드론이나 정밀 유도 무기들이 발달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쟁보다는 소규모 정예 부대나 첨단 무기를 활용한 제한적 작전이 더 효과적이 되었거든요. 이런 변화는 전쟁의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는 국제적 압력과도 맞아떨어져요.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면적인 세계 대전보다는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갈등이 주를 이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 분쟁들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세계적 갈등들이 작은 지역 분쟁에서 시작되었거든요. 1차 대전도 결국 오스트리아 대공의 암살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잖아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처음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NATO 회원국들이 깊이 개입하면서 사실상 동서 간의 대결 구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만약 러시아가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폴란드나 발트 3국 같은 NATO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NATO 집단 방위 조항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들이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되는 건 시간 문제고 핵보유국들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화약고예요. 중국이 만약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시도한다면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미국 의회와 국방부의 분위기를 보면 대만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에 일본도 대만 해협의 안정이 자국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어서 미국과 함께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호주나 필리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결국 아시아 전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남중국해 문제까지 겹치면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중립적인 국가들도 어느 편을 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중동 지역의 복잡성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지역 패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이란이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걸프 지역의 석유 시설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제적 파장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터키나 이집트 같은 지역 강국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할 수 있어서 중동 전체가 거대한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서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선 경제 제재라는 수단이 군사적 개입의 대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만 봐도 군사적 개입 없이도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물론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반도체나 첨단 기술 수출 제한 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중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때문에 제대로 된 결의안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유엔 총회나 각종 국제회의에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들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G7이나 G20 같은 경제협력체들도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요. 지역별 협력체들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공동 대응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ASEAN도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연합이나 아랍연맹 같은 지역 기구들도 각자의 지역에서 갈등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다층적인 외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같은 중립적인 국가들의 중재 노력도 주목할 만해요. 이런 나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뢰할 만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 비공식 채널을 통해 대화를 중재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통해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또한 각국의 시민사회와 NGO들도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시민 교류나 학술 협력, 문화 교류 등이 정부 간 갈등과는 별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다양한 층위의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분쟁이 전면적인 세계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확실히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거라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평화통일을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물론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는 중국 지도부가 무력 통일의 비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경제적으로도 대만과 깊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건 자국 경제에도 치명적일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는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서방 국가들의 대응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또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러시아의 우방국들도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러시아로서는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말로는 강경하게 나오지만 행동으로는 선을 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생각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하고 있고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는 갈등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는 걸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NATO도 마찬가지로 집단 방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인류는 항상 큰 위기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왔어요. 냉전 시대에도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양측 모두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파국을 피했거든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케네디와 흐루시초프가 마지막 순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어요. 1983년 소련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했을 때도 당직 장교가 신중한 판단을 해서 핵보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들은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현재의 국제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안전장치들을 갖고 있어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깊어지면서 전쟁의 비용이 너무 커졌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상호 감시와 소통이 더 원활해졌어요. 국제기구들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고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갈등이 있더라도 전면적인 파국으로 치닫는 걸 막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실수나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위험은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사이버 공격이나 우발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도와 관계없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거든요. 또한 독재자나 극단주의자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만 염두에 두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각국 정부들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개인들의 역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정보에만 휘둘리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SNS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나 음모론 같은 것들은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거든요. 대신 신뢰할 만한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참고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들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문화 교류나 학술 협력, 시민 외교 같은 활동들이 정부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평화라는 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비록 지금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시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에 동참해야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